그럼 이제 대선 평가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림은 미국식 그 보수 양당의 그 독점 체제가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가 서로 이제 유사해지면서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돌아가면서 한다. 카르텔 정치, 단합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과거 엘리트 학생 운동권들은 사실은 이제 이들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의 방식으로 사회주의에 탐닉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동경했던 건 이제 민주주의고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였죠. 민주. 이런 것들이 실현되자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소부르주아적 계급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민주당의 지지자는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이 중에서 과거에 소위 학생운동권 출신인 그 386들, 비판적 지지를 하는 화이트 칼라들이죠. 40대, 50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민족적인 소부르주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과거에 뭐 전대협이라든지 한총련이라든지 이런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학생운동권 출신의 엘리트 민주당 상층 세력들은 말로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쭉 과정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민족보다는 미국을 또 민중보다는 자본가를 더 중시해왔다. 낮에는 뭐 진보인 척하지만 밤에는 소부르자의 중도 보수의 그러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수구 보수는 군부 독재의 후신들로 돼 있지만 최근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친미 기독교에 의해서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양국되었지만 이제는 이들이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오거나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뼛속 깊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 반공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립화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상층 관료들이 이러한 수구 보수와 결합을 하는데요. 상층 관료들은 과거에는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에 이러한 상층 관료들이 이제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이들이 독자 세력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가 만들어놓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틈바구니, 형식적 민주주의의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독자적인 권한, 관료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독자적인 정치 권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영구, 고건, 반기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회창이나 윤석열은 본선까지 진출을 해서 나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중도 보수가 권력에 취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그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고요. 수구 보수는 수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기 자신을 혁신했다는 겁니다. 그 탄핵 이후에 그 민주당들의 대선 주자들은 연이은 스캔들로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죠. 박원순, 그다음에 안희정,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386 학생운동권의 가장 장점인 그 도덕성인데 이러한 도덕성이 추락하면서 이제 다 똑같은 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그 덜 나쁜 놈,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 낙마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그 인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에게는 소위 듣보잡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이재명, 팔피스 뚫린 이재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인간성이나 뭐 정책이나 대미 관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이제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유권자들을 그 환각시켰다. 자기네 편이 안 되면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이런 현상은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거 무효나 공화당의 의사당 점령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권력을 잡지 않으면 상대방이 권력을 잡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윤석열 같은 수구 보수는 이제 그 친미 세력에게 적극적으로 추정을 하죠. 이재명이나 386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코각교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미 종국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똑같습니다. 자, 보수의 경우에는 개발 독재의 퇴장, 민주화 탄핵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중도 보수 더 심각한 파산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자기 수구 보수에게 칼을 꼽은 박근혜를 수사한 적의 적 윤석열을 구원투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이야말로 이제 관료 공화국을 만들려는 전문가 집단, 관료 집단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점차 심화되면서 관료들이 독자 세력화를 하죠. 형식적 민주주의를 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전체 중도 보수나 수구 보수나 자신들의 개였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제 그 혐오 정치의 역설과 이재명을 좋아하기보다는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로 윤석열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티 세력이 집결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어쨌든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간에 보수 양당 체제가 항상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영원하고 유일한 승자는 미국식 보수 양당 정치입니다. 이러한 보수 양당 정치, 미국식 민주주의는 1948년 재헌헌법을 통해서 미국이 강제로 이식시켰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이러한 양당 체제에서는 1등과 2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3등 이하는 사표가 되죠. 그런 오랫동안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1등과 2등이 의미가 있고 3등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의미가 없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1등과 2등이 서로 권력을 번갈아 가려면 서로 정책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등과 2당이 권력을 번갈아 갈 경우에는 국민 다수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이냐의 차이점으로 수구 보수가 나눠진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똑같죠. 번갈아 가면서 집권한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보수 독점 체제는 유지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 공화당이 약 45%의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10%에서 15%의 부동층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한국도 이와 같이 이 정권 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외교 안보 정책, 대외 정책은 큰 차이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6들 민주당이 무슨 뭐 대미 관계나 전시작전권 환수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에서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반복되면서 일반 유권자에게는 외교안보 정책에 차이가 없다는 점, 또 자신들과 민생과 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외교 안보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민생, 국내 문제에 경제 문제에 많이 관건이 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특정 정당에게 계속 권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력의 염증을 느끼게 되면 바로 권력을 교체하는 정권 교체 현상이 일반화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제 1등과 2등이 거의 50% 육박하는 걸 가져가고 3등은 1% 내외로 무면 득표를 합니다. 제3당이라는 거는 양당 독점 체제에서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상대 혐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집하기도 했다. 안티가 강했다는 거죠. 안티가 강하면 선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티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 후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은 매번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결국은 권력을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마치 중도 보수가 집권하지 않으면 수구 보수가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수구 보수나 중도 보수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수구 보수가 이번에 승리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탄핵 프리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때도 문재인 찍어줬고 총선 때도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이제 2번씩이나 찍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찍어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처럼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촛불의 민심을 반영해서 정의당과 협력해서 소위 개혁이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권력 독점, 특히 노빠, 문빠의 권력 독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권력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노빠나 문빠가 아닌 정동영이나 손학규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네들의 파트너였죠. 친민주당이었는데 이들을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그 민주당으로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권력 기반이 축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층도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대비할 큰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이 자잘구잘하게 부패한 인간이었는데 또 인간성이 좋지 못한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죠. 대비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비되려면 외교 안보 남북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정권 차원의 부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인간성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차별성이 없어지고 결국 서민들의 민생 문제와 정권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단체자들의 성적 추문과 낙마, 조국 옹호. 자, 조국이 물론 억울한 거는 있죠. 억울한 거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의 기득권자라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온 건 사실인데 마치 조국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부동산, 집값 이런 것들 다 나오고. 그리고 운동권의 장점이라는 것들이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피로도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힘과 반대로 이제 수구보수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의 극렬 지지자들 극우파하고 거리를 뒀죠.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김종인을 영입하는 등 보수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박근혜를 탄핵한 문재인 사람 윤석열을 영입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혁신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후보 단일화, 그죠? 유승민. 그래서 보수의 저변이 확대가 됐다. 제주지사 원희룡. 그래서 오히려 중도 보수는 권력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저변하지 않고 구태했는데 수구 보수는 오히려 위기감에서 권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일종의 나름 혁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전망을 하면 윤석열은 최초의 관료 출신, 최초의 충청도 출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뿐만 아니라 장관까지 포함해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중도 보수가 민주당의 영남 인사를, 수구 보수가 충청 인사를 내줬는데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판단을 인물을 보지 않고 당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죠. 이걸 국민의힘 정치인보다는 자신의 출신 배경인 관료나 전문가로 매울 가능성이 높다. 관료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되면서 권력기관을 강화해서 노동계의 탄압이라든가 공안사건 가능성 이미 벌써 나오고 있죠. 노동조합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죠. 윤석열은 이제 외교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임기 초반에 돌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대북관계, 대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친미 성향을 임기 초반에 노골할 경우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자인하도록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반발할 수 있다. 이미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윤석열의 경험 부족이 돌발적인 정책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수구 보수력이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 주장, 미국의 전술 핵의 나무로 배치, 핵 잠수함 건조 주장 이런 우익 파퓰리즘으로 윤석열이 흐를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윤석열이 돌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당분간 윤석열이 외교 안보에 대한 안목이 쌓일 때까지 뒤에서 윤석열을 통제하는 그러한 경우가 올 수 있다. 허니문 기간인 3개월 후죠. 3개월 후의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약간 전진해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1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윤석열의 경험 부족으로 국정이 혼란해지고 윤석열의 처가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2023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 회복에 실패하게 되면 여소야대가 되겠죠.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강력한 연대를 유지를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고립될 수가 있죠. 고립되면 노동자 민중, 그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진영들, 그다음에 시민 진영들이 반격이 거세지고 일부 국민의힘이 과거 박근혜 때처럼 이탈이 되면서 반윤석열이 된다면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다시 이제 카드를 만들 거였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 민중을 탄압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반발해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도 보수와 시민 진영이 윤석열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갈 때 커다랗게 보면 이제 반윤석열이라는 게 총선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